안녕하세요. 7주 1교시입니다. 오늘 한 부분은요, 중간고사 힌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길거든요. 길면서 잘 들어주시고요. 2교시는요, 제가 짧게 했어요. 한 13분에서 14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1교시만 여러분 철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갔어요.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빨간색 부분 있죠. 질병 예방 하나, 수명 연장 2,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요게 3번입니다. 요거 세 가지가 단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는 거. 단위는요. 지역사회라는 거. 세 번째, 공중보건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 3대 요소입니다. 공중보건사업의 3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보건행정, 보건관계법규, 보건교육입니다. 행정, 법규, 교육입니다. 자, 특히 이 교육은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데요. 중세기 때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검역법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세요. 여명기 때는 공중위생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어떤 위생이 전체적인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위생이란 개념이 나온 게 여명기 때라는 겁니다. 황립기에는요.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성립됐다라는 거. 황립기 때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발전기. 20세기 이후죠. 알마타 선언에서 이 공중보건에 대한 것 중에서 1차 보건의료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우에서 1992년 리우 환경선언이 있었다라는 거. 예,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강과 질병입니다. 건강의 정의는 뭐예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뭐라고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요겁니다. 사회적 안녕은 뭐죠? 소셜 웰빙이 뭐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유명한 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버나드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버나드는요. 국시 문제 한 번씩 나올 경우가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이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버나드는 항상성 요거 두 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파스는요.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안녕하고 좀 비슷하죠. 세 번째 와일러는요. 주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그리고 계속적인 적응이 바로 건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건강 개념은요.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 생활 개념으로 변천되었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요. 생활 개념으로 변천되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타와 헌장에서요.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 이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건강 증진은 어디서 나왔다? 오타와 헌장에서 나왔다라는 거 기록해 두세요. 이 건강 증진은 뭐예요? 일단 나는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건강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개념이 바로 건강 증진이다라는 겁니다. 즉 건강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바로 건강 증진. 예, 누가 말해 어디서 나왔다? 오타와 헌장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라 해서 뭐 보건 교육, 질병 예방, 영양 개선,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보건 교육을 포함하는 게 바로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4차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에서요. 건강 수명을 75세까지 달성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보자라고 했습니다. 9차는요.
최근에 나왔는데요. 바로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요, 중국 상하이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건강수명이 뭐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수명은요. 애가 태어나서 내가 얼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기대치, 평균 여명이죠. 수명 여명이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질병의 개념 해볼까요? 자, 질병의 3요소는 클락이 말했죠. 병인, 숙주, 환경인데요. 환경이 병인한테 더 유리하게 작동할 때 질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라고 했습니다. 자, 질병의 자연사. 자, 클락과 레이벨이 말했죠. 여기에는 5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질병이 발생을 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단계까지 말하는데요. 자연사는 5단계죠. 즉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비병원성, 2기는 초기 병원성, 3기는 불연성, 4기는 발연성, 5기는 회복기로 나눕니다. 네, 이렇게 5단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질병이 예방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나눠요. 1, 2기 때는 예방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소극적인 예방, 즉 환경위생, 예방접종을 통한 1차 예방이 되고요. 3, 4기 때는 이제 질병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차로 이제 2차적 예방으로서 이제 그 치료가 해당하고요. 회복기는요, 이제 재활이 해당하는데 이때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1차 보건의료는 질병 예방, 2차 보건의료는 치료, 3차 보건의료는 뭐예요? 재활이다라는 거. 자, 1차 보건의료는요, 알마터 선언에서 얘기했죠. 모든 국가가 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있다.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0% 이상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1차 예방입니다. 그리고 1차 보건, 의료에 해당합니다. 자, 2차는요, 치료잖아요. 조기 진단을 하고 악화를 방지하고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회복기 때는 재활이죠. 네. 자, 역학입니다. 역학은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분포, 경량, 양상을 명백히 밝히고요. 원인 규명 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역학조사 방법에는요, 크게 관찰과 실험이 있는데요. 관찰은 다시 기술과 역학으로 나눕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1단계 역학조사 방법으로서 그냥 있는 사실을 열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는요. 이 분석 역학은요. 분석 역학은 2단계 역학으로서 이 기술 역학을 통해서 설정된 가설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면조사, 환자 대조군 조사, 코호트 조사로 나눕니다. 네, 실험 역학은 뭐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극이나 조건을 주어서 그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보는 거죠. 즉 가설을 검증하는 게 바로 이론 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론 역학, 실험 역학, 작전 역학이 포함되고요. 3단계 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단계 조사, 2단계 역학인 분석 역학 볼게요. 분석 역학에는 단면 조사, 실험 대조군, 코호트가 있습니다. 단면은요, 특정 시점 기간 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인구 집단의 관련성, 즉 상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즉 시점 조사라고도 하고 유병률을 연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일단은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들고요. 자료가 정확하죠. 그래서 동시에 또 여러 질병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 위험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대 위험도라는 게 뭐냐면 위험 요인의 폭로된 건율을 보는 거예요. 즉 발병률을 보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또는 질병 발생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병이 되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상대 위험도거든요. 이걸 알 수가 있죠. 단 질병의 요인과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즉 규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표본이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요인만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즉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 왜 그러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즉 인과관계는 규명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대조군은요. 호황적 또는 기왕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질병에 이완된 집단과 질병이 없는 집단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과 위험 요인의 상호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차비 또는 교차비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비교비하고 교차비가 뭐냐면 오도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현상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차비, 미차비 이제 OR이 1이면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보다 크면 질병이 노출되었을 때 확률이 되게 높다. 만약 1보다 낮다 그러면 노출되어도 질병 발생이 확률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연구기간이 짧고 경비 노력이 좀 적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을 동시에 검증 가능하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억에 되게 의존하다 보니까 편견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조군 선정에도 곤란이 있고요. 위험도 산출은 불가능하죠. 어쨌거나 하지만 희귀 질병이라든가 긴 잠복기 질병에는 적합하죠. 자, 세 번째, 코호트입니다. 코호트는 전향적 또는 동일 집단을 바로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전향적인 조사 방법이죠. 건강군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로군과 비폭로군의 발생률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도 산출에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병 자연사를 파악하기도 쉽고 시간적인 속발성도 볼 수가 있고 편견도 적고요. 신뢰성도 꽤나 높죠.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단면 조사보다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탈락하는 대상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발생이 낮은 질병에는 좀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귀속 위험도 위험 폭로의 발생률인 거죠. 이거에서 이제 비폭로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도와 신뢰도가 얼마나 이제 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타겟이 있잖아요. 이게 타당도라는 거 정확성이고 신뢰도라는 거 정밀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위에 그림은 타겟에도 와 있지 않고 정밀하지도 않죠. 신뢰도도 떨어지고 타당성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 거는요. 어때요? 뭐 이렇게 타겟에는 안 와 있고 이렇게 정밀한 측정 값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탈라동도는 굉장히 높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뢰도는 있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측정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타겟에 안 와 있죠. 그래서 타당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그림은 어때요? 타당도에도 좋고 타겟에 와 있으면서 정밀하게 측정을 했죠. 이렇게 모습 보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시험 문제 내진 않았습니다. 일단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하죠? 감염병의 3대 요인은 뭐예요? 병인, 환경, 즉 감염 경로죠. 그 다음에 감수성 숙주가 해당하는데요. 병인에는 병원체와 병원소가 해당하고 이 병인이 경로는 어떻게 돼요? 탈출을 하고 전파되고 침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수성 숙주는요. 얼마나 저항력이 높으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죠. 일단 감염병은 어떻게 생성되죠?
병원체가 병원소에서 저장되었다가 탈출을 해서 전파를 하고 새로운 숙주를 침입을 해서 얼마나 그 숙주가 감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염이 일으키죠. 자, 첫 번째 볼게요. 병원체. 병원체는 박테리아, 즉 세균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이 병원체와 바이러스 중간 크기인 리케차가 있죠. 네. 기생충 또는 진균, 즉 곰팡이인 진균과 사상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을 위한 병원체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병원체 양이 충분해야 되겠고 얼마나 생존하는가 또는 감염력이 얼마나 되냐, 병원력이 얼마나 되냐, 병독성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잠복기, 감염기, 세대기가 있어요. 세대기라는 말만 아시면 돼요. 세대기라는 것은 가장 전염력이 높은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병원소입니다. 병원소는요. 인간 병원소, 동물 병원소, 토양 병원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병원소는 바로 누구예요? 환자 보균자에 해당하겠죠. 환자는요. 이미 증상이 발현한 현성 감염이 있는 거죠. 무증상 감염, 불현성 감염이라고 얘기하고요. 보균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회복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로 나눕니다. 잠복기 보균자는요. 급성호흡기계만 해당이 하는데요. 발생 전에 이제 이 보균자가 퍼뜨리는 거예요.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디프테리아, 홍역, 백일의 이하선,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가 해당합니다. 예, 건강보균자라는 것은 임상 증상이 없는데 퍼뜨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폴리오, 디프테리아, 일본염이 해당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물병원소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소, 이제 1차죠. 1차 감염이 인간 숙주를 거쳐서 2차로 감염되는 거예요. 예. 자, 소는요, 살모렐라, 돼지는요, 일본내염, 개는요, 광견병, 쥐는 쯔츠가무시 또는 발진열이 해당합니다. 토양은요, 파상풍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두세요. 오염식품이라든가 우유는요, 전염원이지 병원소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세 번째 탈출요. 탈출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뭐 호흡기계, 아니면 소화기계, 비뇨생식기, 개방, 즉 상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전염되는 거. 그다음 기계적 탈출이라는 것은요. 위에 해충이라든가 주사기에 의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통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전파예요. 전파에는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어요. 직접은요. 매개체 없이 뭐 피부 접촉이라든가 물리거나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고요. 간접은요. 매개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활성 매개체와 비활성 매개체가 있는데 활성은 곤충이죠. 그리고 비활성은요. 물, 우유, 뭐 이런 식품, 토양, 계달물 이런 게 해당합니다. 계달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환자의 의복이라든가 책, 침구 뭐 이런 걸 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지동물에 의해서 이제 활성 전파가 있는데 이제 절지동물에서 하는 게 이제 기계적이나 생물학적 전파로 나눕니다. 기계적이라는 것은 그 곤충의 어떤 다리라든가 체포면에 통해서 전파되는 거고요.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이게 증식, 발육 정식, 배설, 경란력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걸 말하거든요. 자, 침입 볼게요. 침입은 호흡기, 소화기, 점막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은 보면 뭐 3단계, 전파는 4단계, 침입은 5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탈출은 뭐 기도 분비물, 분변 혈액 뭐 이런 걸로. 전파는요. 직접 음식, 주사, 바늘, 기계적이죠. 그 다음 침입은요. 호흡기, 입, 피부 이런 걸로 되죠. 자, 요거만 알아두세요. 페디스토마는요. 소화기계로 침입을 하지만 알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탈출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예외적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수성 숙주예요.
이 감수성 숙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염이 이제 전파되고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것은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고,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요. 면역을 통해서 우리 인체는 감염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피부와 점막을 통해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하고요. 위산에 의해서 이렇게 병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면역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이 감수성 숙주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감수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해서 감염을 하거나 발병을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감수성 지수라는 말이 바로 접촉 감염 지수와 같은 말입니다. 감수성이 높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감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두창이나 홍역은 거의 95%입니다. 아주 높죠. 자, 이제 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은 선청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면역이라는 말은 바로 숙주의 저항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선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족이라든가 선천적으로 얻는 면역이죠. 그 다음 종족간 다 다르죠. 그쵸? 후천은 뭐 일단은 내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면역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동 능동 면역은 일단 감염이 되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창, 홍역, 수두가 여기 해당하고요. 인공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은 백신이죠. 백신 넣는 게 능동 면역이에요. 일단 내가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면역이잖아요. 인공 능동 면역으로 이제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백신이나 독소가 해당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지속기간이 굉장히 길고 혈착성 수반이 없고 발효 시간이 좀 긴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수동 면역은요. 이제 자연 수동 면역이 있고 인공 수동 면역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지속 기간이 짧고 혈청성 수반이 있고 발효 시간이 짧은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 능동 면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이 백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전파를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 예방접종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안 된 환자는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으로는 이제 병원소를 제거한다거나 환경위생, 즉 기침 예절, 손 씻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감염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주의 지침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말 감염일 경우에는 에어브론이라고 하는데요. 음압 또는 항상 문을 닫아놔요. 이 사람들은. 공기 감염을 차단하는 거는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문 닫을 것. 그리고 환자를 부득이한 경우에 내보낼 때는 환자를 이제 그 마스크를 씌워야 되죠. 예. 그리고 비말 감염은요. 침을 통해서 하는 거 드랍렛이라고 하는데요. 2m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1인이 1인실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m 거리를 두라라는 거. 그리고 외과 마스크 써도 돼요. 단 환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내보내야 될 경우 옮겨야 될 경우에는 N95 마스크 씌워야 됩니다. 접촉 감염은요. 컨택이라고 하는데요. 장갑은요, 소매 끝을까지 다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일회용가을 사용하는 거고, 문과 스위치는 항상 소독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법정 감염병 한번 볼까요? 5급까지 있습니다. 1급은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죠. 뭐, 패스트, 두창, 뭐, 에볼라, 뭐, 살스, 메러스, 막 이런 거죠. 2급입니다. 2급하고 3급은요, 보통 이제 24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자, 해당하는 게 2급은 결핵수두, 홍역. 우리가 보통 그 예방접종하는 거 있죠. 결핵수두, 홍역,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A형 감염 하나만 여기 해당하고요. 100일의 유행성 감염, 풍진, 폴리오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3급은요. 3급은 B형 감염, C형 감염, 일본내염, 말라리아, 뭐 모기에 의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뭐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 뭐 이런 거 있죠. 황열, 댕기형, 규형 이런 것들은 상급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상급 중에서 일본 내염은요. 특징이 좀 외워두세요. 불연성 감염일 때는 이제 증상이
감염이 되면 영구 면역을 얻게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10일 이내에 사망합니다. 시형 감염 볼까요? 시형 감염 같은 경우는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급 볼까요? 사급은 이제 감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72시간 내에 뭐 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게 사급입니다. 급성 감염병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이제 소화기계로 감염되는 게 이질입니다. 이질은요, 예방 접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능동 면역이 획득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장티푸스 볼까요? 2급입니다. 장티푸스는 이제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사균 백신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또 쓰이는 게 위달 테스트가 있어요. 파라티푸스는요, 장염인데요. 이것도 2급이에요. 재감염이 잘 안 되고요. 면역이 사균 백신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콜레라 2급입니다. 그리고 검역이라는 거. 검역 감염병이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발열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발열 없어요. 발열 없어요.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풍토병에 해당하면서 굉장히 감수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까요? 폴리오 볼까요? 폴리오는 2급이에요. 얘는 건강보균자가 전파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균하고 생균, 생백시균 다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두창에 의해서 지금 다 박멸이 되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볼까요? 이거는 2급이면서요. 보통 70도 이상 가열하면 다 없어집니다. 특히 수영장, 오염된 우유에서도 감염이 되고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호흡기계 감염병 볼까요? 호흡기계 감염병에서 다 외우시지 마시고 100일 해볼까요? 2급입니다. 영구 면역이 획득되고요. DPT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역 볼까요? 홍역은 특징이 뭐냐면 가장 감염력, 감수성 지수가 95%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이게 그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MMR 한다라는 거. 유행성 이하선염 볼까요? 볼거리죠? 2급입니다. 그리고 풍진 볼까요? 이거 루블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자, MMR 하는 게 홍역, 유해성 이하선염, 풍진 요 세 가지가 MMR 예방접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증 호흡기 살스 한번 볼까요? 살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마른 기침, 비말 감염이 되고 SaO2가 산소 포화도죠. 높아지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손 씻기가 이제 예방이 최고입니다. 경강 격리는 240시간 합니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레지올레다증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상급이면서 에어컨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DPT 누군데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이랍니다. 뭐라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이라는 DPT입니다. 요거는 이제 1회 접종하고 매 10년마다 1회 또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 볼까요? 패스트입니다. 검역이 144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검역병 감염병입니다. 1급이죠. 신증후군 출혈력, 즉 유행성 출혈력은 3급이고요. 우리나라 특정 지역, 즉 경기, 강원, 봄 또는 가을에 유행하는 겁니다. 병원소는 쥐예요. 그리고 한탄 바이러스가 이제 진드기로 전달되어서 인간한테 비말 감염이 됩니다. 쯔쯔가무시는요, 3급이에요. 늦게 찹니다. 말라리아는요, 3급이면서 사람이 중간 숙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진 티푸스 볼까요? 3급이면서 국제 감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이가 전달해요. 이 때문에 감염이 됩니다. 황열은 흑토병이라고 하고요. 144시간 검역 영구 면역이 이루어집니다. 사상충은요. 우리나라에는 말레이 사상충밖에는 없습니다. 자, 요거 외워두세요. 우리나라의 3대 가을철 발병성 질환으로는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3대 가을철 발병성 질환 누구다?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이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만성 감염병은요, 뭐가 있냐면 결핵과 한센이 있어요. 결핵은요, PPT 테스트 합니다. PPT 테스트로 인해서 하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소아는요, 투베르쿨린 한 다음에 직접 촬영, 객단 검사. 성인은요, 간접 촬영, 직접 촬영, 객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핵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핵 보분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한센병은요, 나병이라고 하면서요, 레프로민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센은요, 결핵은요, PPD. 한센은요, 레프로민. 알겠죠? 인수공송 감염병 볼게요. 유행성 일본내염입니다. 상급이 해당하고요. 돼지한테 감염이 돼서 빨간진 모기가 옮겨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불연성 감염일 때는 괜찮은데 현성일 때는 10일 내에 사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순화독소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브루셀라증 볼까요? 상급입니다. 소유상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렙토스피라증은요.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기생충 볼까요? 120페이지. 기생충은요. 선충, 흡충, 조충, 원충류가 해당하게 되거든요. 자, 선충 볼게요. 회충 볼게요. 회충은 야채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소장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파리 때문에 되고요. 구충은요. 경피감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구충은요. 경피감염. 피부 접촉에 의해서 되고요. 소장에 또 안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양감이 항문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양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충도 마찬가지예요. 요충도 경구감염이거든요. 소양증. 특징이 뭐냐면 집단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사상충은요. 우리나라에는 말레이사상충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림프에 침범해요. 림프. 그래서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많이 붓게 되고요. 누가 하냐면 모기 때문이에요. 토고순 모기가 전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사키스는 고래, 회충입니다. 흡충은요. 간흡충과 폐흡충이 있거든요. 간흡충은 누가요? 민물. 폐흡충은요. 갑각류. 누가? 다슬기가 1차 숙주가 되고 갑각류가 2차 숙주예요. 그리고 인간한테 되고요. 그래서 뭐 생수 먹으면 안 되고요. 객담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흡충은 누가 있다? 간, 폐입니다. 간은요, 민물, 폐는 갑각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조충은요. 유구조충은 돼지고기, 무구조충은요, 쇠고기.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원충은요. 이질 아메바가 있는데 어디를 침입하냐면 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질 아메바는 어디? 대장. 요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회충, 구충, 뭐 요충 이러는 그 소장에 이제 장착을 하잖아요. 이질 아메바는 대장이다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 트리코모나스는요. 질 점막과 전립선에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도 같이 감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보전 한번 볼까요? 환경보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와요. 기후는요. 기후 대 위도 2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대와 한대로 나눕니다. 기후 3요소 누구다?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 기습, 기류. 예.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것이 감각온도라고 합니다. 기후 온열 요소는요. 온열 요소는 기후요소 중에 체온 조절에 중요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기후요소에다가 복사열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복사열은요.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는데요. 흡구 온도계로 측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후인자는요. 고도, 위도, 지형, 해류가 해당합니다. 자, 인간 활동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요.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입니다. 쾌적한 습도는요. 40에서 60%. 불쾌지수는요.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 느끼는 불쾌감이에요. 보통 70에서 는 이제 10%의 사람이 불쾌감 호소하지만 불쾌지수 80이면 보통 다 느낍니다. 쾌감도는요. 17에서 18도시고 60에서 65% 무풍에서 느낀답니다. 기후순환은요. 수능온도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기후에 적응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부가 순응한 온도 범위는요. 지적 온도라고 하는데요. 10에서 40도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외선 지수는요. 자외선 B입니다. B를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5에서 6.9도가 보통입니다. 지적 온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적 온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열 생산 방산이 균형을 유지해서 적정 온도감과 쾌적함을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외선은요. 우리 몸에 좋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구루병을 예방한다거나 신진대사나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죠. 비타민 D를 합성을 도와줘서 그런 거죠. 부정적인 거는요. 피부 홍반을 일으킨다거나 피부 색소 침착, 부종, 결막염, 백내장을 일으키죠. 네. 다음에 공기해 볼까요? 2교시 때도 한 번 더 해주지만 1교시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산소와 건강 한번 볼까요? 산소는 만약에 14% 이하일 때는 저산소증을 일으킵니다. 7% 이하일 때는 질식사를 일으킵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대기 중에 0.03%를 차지하고요. 10% 이상일 때는 질식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온탁도 판정기로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0.1%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대기오염 지표는요. SaO2입니다. 일산화탄소는요.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때 발생하는 거고요. 헤모글로빈과 250에서 300배 정도 결합력이 뛰어나서 산소를 잡아먹죠. 그렇다 보니까 70% 만약에 이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70% 이상일 때는 사망을 하게 되죠. 일산화탄소 중독은 10ppm이라고 합니다. 질소는요. 78% 정도 차지하고요. 만약에 요거죠. 고기압에서 잠수부처럼요. 고압하에서 작업을 하다 급부상하게 되면은 질소가스가 기포 형태로 되면서 모세혈관을 혈전을 일으키면서 맞게 되죠. 그러면서 중추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잠합병 또는 감압병이라고 하죠. 네. 군집독이 뭘까요? 이거는요. 실내 온도 증가, 습도 증가, 환기 감소, 이산화탄소 증가, 악취가 증가하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집독은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죄송해요. 어쨌거나 빨리 합시다. 자, 물은요. 수인성 감염병은 배달 지역과 일치하고요. 잠복기가 짧고 발병률과 치명률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예, 체중에 67% 이거 그래 중요하지 않고요. 밀스 라인케 현상이 중요합니다. 밀스 라인케는요. 이 물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면 감소하더라, 질병이 감소하더라라는 게 바로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물소 기준은 1.5입니다. 먹는 물은요. 탁도 1NTU 이하, 색도는 5이하,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 과망간 칼륨의 10mg, 암모니아성 질소는 0.5 요렇게 기준입니다. 정수법은요. 침수, 여과, 그 다음에 염소로 소독하는 게 있는데요. 침전법은 이제 보통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이죠. 그래서 여과할 때 이게 완속사는 이제 바로 이거죠. 보통 침전법을 많이 쓰고요. 급속사는요. 이 약품 침전법을 많이 씁니다. 수영장 한번 볼까요? 수영장은요. 탁도 1.5 이하가 돼야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 유리 잔류 염소는 0.4에서 1mg, 대장균은 2 정도 이하. 공중 목욕탕은요. 원수는 탁도 1 이하,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6, 대장균은 검출되면 안 됩니다. 욕조수는요. 탁도는 1.6 이하, 과망간산 칼륨은요. 25mg 이하, 대장균 수는 1 이하. 자, 이게 왜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세균은 110FU 넘지 않게 해야 되지만 대장균 수는요. 100mg 안에서는 검출되면 안 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요. 분변 오염의 지표라는 겁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뭐라고요? 분변 오염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 오염이 얼마 안 되었구나라는 거를 판정을 하고요.
과망간산 칼륨은요, 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mg 이때는 유기물량이 많네 적네를 판단하는 겁니다. 대장균수는요. 대장균수를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검수량의 역수인데요. 미생물 오염이나 분변 오염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오염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질산성 질소는요. 얼마나 오염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네. 하수는요, 보시면 이렇게 예비, 본처리, 온이 처리가 있거든요. 예비 처리는요, 스캔 처리 심사법, 침전법이 있고요. 본 처리는요, 현기성이나 호기성, 즉 무산소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부패조와 이목 탱크가 있는데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요. 호기성은요, 산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수요가법, 활성온이법, 산화지법이 있습니다. 온이는요, 그 찌꺼기인데 이거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소화법이에요. 태우는 거죠. 그래서 소화 탱크에 온이를 넣어서 현기성 부패를 일으키고 분해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수 오염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높으면 안 좋죠. 그리고 용존 산소量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온도 하강 시에 증가되고요. 부족하면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즉 BOD가 높으면 DO는 낮죠.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요. 과망간, 칸산, 칼슘이 산화에 쓰이는 요산소 요구량입니다. 즉,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죠. 이게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유 처리는 어떻게 하죠? 화학적 처리법을 아니면 소화 처리법, 화학적 처리법, 습식 산화법을 쓰는데요. 습식이라는 게 뭐냐면 고압에서 소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폐기물은요. 소각하거나 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매립하는데요.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이 매립을 어떻게 하냐면 두께 1.1에서 2m 경사로 두께를 1에서 2m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산 30도. 마지막에 최종 폭토는 60에서 100cm 정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폐기물 처리로는 가장 좋죠. 생물학적 환경과 건강을 볼게요. 자, 유해해충은요. 구제법,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이 벼룩이 있죠?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파리는요, 파리와 모기는 완전 변태를 하고요. 바퀴벌레는 불완전 변태를 해서 그게 없어요. 그 번데기를 안 거칩니다. 예,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옮기는 거는 이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결핵, 디프테리아, 회충이 있고요. 모기는요. 말라리아, 일본내염 이런 거. 바퀴벌레는요. 마찬가지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결핵, 디프테리아. 비슷하죠. 그쵸? 예. 인위적 환경 볼까요? 주거는요.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40에서 60% 쾌적 습도죠. 냉방시 레지올레나병이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의복에서 요것만 외워두세요. 현기성이 높으면, 한기성이 높으면 열전도율이 낮아서 보온력이 높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방한역에 다니는 클로라라는 겁니다. 소독법 한번 보겠습니다. 소독은요,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열을 가거나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열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는 자외선 방사선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방사선은요, 보통 식품 발화 억제라든가 육류나 어류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화학적으로는요, 알코올, 석탄, 산화제가 있는데요. 알코올은 에틸알코올을 많이 쓰고요. 석탄산은요, 페놀 화합물이라고도 하면서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삼투, 세포융의 배설물 소독에 쓰입니다. 크레졸은요, 석탄산보다는 강하지만 경제적이고 단점으로는 냄새가 너무 강해요. 산화제로는 이제 과산화수소 많이 쓰이죠. 상처 치료할 때.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핵균이나 탄저균에 소독할 때 쓰이고 목욕탕은요 오존을 사용합니다. 중금속 화합물로는 이제 맹독성인 승홍 그리고 매크로크로미 피부 상처에 쓰이죠. 그리고 역성비누는요 독성이 낮아서 식품이나 기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생석균은요 습기 있는 분변이라든가 하수 토사물에 많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 퀴즈
자, 역학적 분석으로 전향적인 조사라는 것은요. 1번, 발생 전에 건강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전향적인 거죠. 두 번째, 모체로부터 출생 시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얻는 면역은요. 자연 수동 면역이 해당하죠. 3번, 제3군 감염병으로서 학질, 하루거리, 초악, 복각, 학증 등으로 불리우는 질병은 뭐죠?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학질이에요. 자, 네 번째. 제3군 감염병으로 들쥐의 배설물로 배출된 병원체가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부의 상처에 투입된 거. 그리고 고열과 두통, 오한, 눈의 충혈, 감기 증세가 있으면서 황달, 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은요. 렙토스피라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